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양철학사 1권 제4장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질서와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기원전 384년 마케도니아의 해안에 위치한 이오니아의 도시 타게이라에서 태어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 본토 시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런 배경 때문에 그리스 전체 도시국가에 대한 정치 체제를 수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플라톤이 수학으로부터 학문 구성을 하는데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물 구성 방식은요, 발효수지, 관찰하고 분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과 만났던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이 사건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영향을 상당히 크게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플라톤과 많은 점에서 반대 입장을 펼쳤던 것도 플라톤이라고 하는 잘 설계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장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데아인가 실체인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철학자들이 증명해내는 과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개별 사물들, 실체들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인데요. 실체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속성은 실체의 속성으로서 존재할 뿐 이것을 넘어서 어떠한 독립적 존재도 가지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앞에 플라톤이 동물 말에 대해서 이데아와 실체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다시 가지고 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개념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개념이라고 하는 이데아를 대체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는요, 속성과 종입니다. 생물학적인 구분이자 분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를 사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즉 속성과 종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오직 개별 사물들 내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해서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랐는데요. 플라톤은 이데아들로 우리는 인식의 기준점을 삼을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이성의 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존재론과 인식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존재론과 그리고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인식론을 잘 정리한 문장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존재론에서 주장하다시피 독립적 존재를 갖는 것은 바로 개별 사물들, 즉 실체들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식은 자신의 인식론에서 주장하고 있다시피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속성들에 대한 지식이라고 믿는다. 개별적인 것에 대한 인식에서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인식으로 이행하고 난 후 우리는 이 인식을 다른 참된 명제를 얻도록 해주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추론에 이용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적 추론 3단 논법이 제시되는데 이것은 뒤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에 대한 통찰을 다루는 과정이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어요. 실체라는 것인데 이 실체는 우리 인간이 감각기관으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상과 진료로 구성된 실체를 파악하는 단위로 나아갈 수 있어요. 다음은 4가지 원인에 대한 이론을 뒤에 또 살펴볼 거고요. 또 현실대의 잠재태 그리고 변화에 관한 것들은 이 3개의 움직임을 설명한 이론들도 살펴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 부분이 신학인데요.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분야에서 위계적으로 설명해내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존재론과 인식론에서 앞서 살펴본 4가지 원인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개별 사물은 형상과 진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4가지 목적인, 작용인, 진료인, 형상인으로 나눠지는 것인데요. 목적인은 하나의 변화 과정은 목적에 의해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사물 운동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세계관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작용인은 운동의 원천인데요. 인과 원리가 있어서 외부의 역학적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료인은 사물을 구성하는 소재들이고요. 형상인은 이런 진료들이 어떤 일시적으로 취득한 속성들이라고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4가지를 기본적인 개념들로 정리해 두시고요. 이후에 논쟁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진료인과 형상인에 관한 이야기는요, 형태 이전의 진료와 형태 이후의 진료가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작용인과 목적인에 관해서는 변화의 동력이 형태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장미나 고양이처럼 생애 내내 성장을 통해 자신의 형태를 취하는 유기체들의 경우 우리는 목적인과 작용인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체 내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들은 목적을 그리고 동력을 자체 내에 가지고 있지 도공과 같은 외부의 행위 주체에 의해서 갖게 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과 인간의 작업을 구분한다. 자연적 사물들은 인간이 만든 사물들과는 반대로 자체 내에 모든 4가지 원인을 보유한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각각의 사물 형태에 다른 방식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존재론과 인식론 안에 변화와 우주론을 살펴보도록 하죠. 크게 4가지 변화를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실체적 변화는 한 개체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질적 변화는 한 실체의 속성 변화를 보고 있는 거고요. 양적 변화는 한 실체의 속성의 양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장소의 변화는 한 실체가 공간적 위치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의 분야를 설명할 때 분류하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되죠.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을 설명할 때 분류하고 통합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도구적인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낸 철학자로도 아리스토텔레스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이뤄내는 데 있어서 모든 사물은 불, 공기, 물, 흙 4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한 사람도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때 불과 공기는 상향 운동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흙은 하향 운동을 한다고 말하죠. 이것은 자연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목적인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회 위계를 인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존재론과 인식론 안에 현실태, 잠재태와 위계적이고 유기적인 세계관을 살펴보도록 하죠. 소나무의 씨앗은 지금 이 순간 현실적으로 단지 씨앗에 불과하지만 그 자체 내에 나무가 될 자연적 능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 씨앗이 자체 내에 가지고 있던 능력들이 실현된다. 바로 잠재태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생물학적 측면을 일반화하여 모든 사물에 적용한다. 모든 개별 사물은 잠재태와 현실태의 긴장으로 가득 찬 혼합이며 모든 사물은 그것들의 잠재력이 현실화를 추구한다. 이 문장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 현실태라면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동력은 잠재태로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건 현대 철학에서도 계속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위계론적 우주관을 설명하는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설명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순수 잠재태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비유기적 사물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없는 단계입니다. 돌이나 흙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생명이 있는 세계인데요. 식물, 동물,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상위에 순수 현실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간은 물질적 존재 중 최고의 창조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에 존재하는 순수 현실태는요. 잠재태가 없는 변화하지 않는 신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의 최종 목적이 되기도 하죠. 이것을 그리스어로 텔로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물은 위로 향하는 갈망이 존재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생태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 철학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자연 철학 안에는 목적, 지향적 행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다양한 종과 생명 원리가 존재하며 이것들은 어떤 피조물도 피해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결코 침해할 수 없는 자연적 기능들과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각각의 사물들이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은 그 자체의 자연적 위치를 갖는다고 보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오염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해요. 오염이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 자기가 본래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고 잘못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세계로 자연 철학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한 지식과 실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지식의 형식들부터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석적으로 지식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구분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눴어요. 이론 학문인 테오리아와 그리고 실천적 학문인 프락시스 그리고 예술로의 학문인 포이에시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또 다른 하위 학문 분야가 있는데요. 이론 학문 분야인 테오리아 부분에서는 3개의 분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연철학, 수학, 형이상학이 바로 그 영역인데요. 점차 추상 수준을 높여가는 과정입니다. 실천적 학문으로 윤리학과 정치학을 들고 있어요. 이것은 뒷부분 인간학과 사회학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로의 학문으로는요.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공예를 생각하면서 정리했다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이것과 별도로 논리학을 따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도구로서의 학문이지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한 추론의 방법
방식이 학문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유명한 3단 논법이 나옵니다. 두 개의 전제와 하나의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 분야를 바탕으로 인간학과 사회학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했는데요. 인간은 자연과 달리 잠재력이 내부에 있어도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끌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과 정치학을 실천적 학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본성은 문명화된 사회에서만 실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폴리스적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은 원칙적으로 공동체 안에 살아야 한다. 그래야 인간은 자신들의 이성 능력을 실현할 수 있다. 이성이 만족할 만한 성취는 좋은 도시국가를 전제한다. 로고스와 폴리스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인간의 본성은 이성과 논리 없이 비이성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나 다른 이들과 함께 고유한 인간 영혼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사회적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드러난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을 전제하는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목적은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좋은 삶은 조화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적 존재가 인간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상호 인정과 상호 선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정이라는 개념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오염과 여기서 말한 우정을 철학적 개념으로 정리했어요. 현대 사회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이론들을 이어나가거든요. 김연경 씨의 사람, 장소, 환대 안에서도 이런 우정과 오염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은 삶을 이루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덕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덕을 향상하는 것은 정치 안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던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실천된 정치 체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책에서는 그 당시 정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최선의 국가인데 그 형태가 제한된 민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또 플라톤과의 다른 점이잖아요. 플라톤은 최고의 정치체를 목적으로 두고 그것에 다다르는 과정을 설명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를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술에 대해서 말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모방과 카타르시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에 정신적 균형을 재창조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 안에 울분을 토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삶의 조화를 회복하고 중용의 이상에 따르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중용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현명한 덕을 추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 순간마다 계속되는 통찰력 있는 판단으로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예술이 도와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최상의 신의 개념을 보여줄 수 없는 예술은 추방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고유의 본능을 드러내는 모든 감정을 다루는 예술을 긍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그 자체로 좋은 것 혹은 목적이다. 또한 창작 과정은 예술가에게 그 자체로 좋은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창작 과정의 핵심은 생산물, 즉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창작 과정은 과정 자체와는 분리되어 있는 목적에 의해서 사전에 규정된다. 자, 여기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각각의 이념의 기본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플라톤과 이번 영상에서 다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후에 철학사를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두 철학자에 대해서 잘 공부해 두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철학사를 잘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